이제 제2강입니다. 집단의 치유력, 어떤 힘이 작용하는가. 집단 치유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집단은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관계. 그리고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과 에너지 교환에 따른 어떤 발생, 변화, 추이를 집단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추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어떤 성격의 변화만이 아니라 개선, 의지를 통해서 다른 모습으로 또 이렇게 접근하는, 대인관계 접근하는 시도라든지 다양한 것들의 그 추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 또 에너지 교환되는 그 집단 상담자와 집단 안의 그 관계죠. 이제 발생과 변화 추이를 집단 상담자는 잘 그것을 체크하고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집단은 개개인과 집단 상담자 사이, 개개인은 참여자죠.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개개인과 상담자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의 본질이죠. 집단은. 그러니까 집단 상담자가 없는데 개개인만 모이면 이거는 집단 상담에서 이야기하는 집단이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집단 상담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과 목표를 세우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교환, 상호작용 등이 발생하고 변화하는 그러한 추이들이 계속 기록되고 또 개선되고 보완하고 치료, 유효적인 어떤 치료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집단 과정 그러면 집단 과정에서는 집단의 발달 단계, 집단 역동, 치유력 이런 것들이 집단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세 가지. 그 집단을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원, 그러니까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내적인 심리체계 이것이 파악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대인관계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도 파악이 되어야 되겠죠. 집단 자체의 그 에너지, 어떤 것들이 그 효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단의 임상적인 환경, 임상적 환경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파악했을 때 집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단 역동에 대해서 앞에서 얘기한 뭐냐, 집단 역동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들, 요소들은 집단원, 집단 참여자의 배경, 상황 이런 거죠. 10명이면 10명에 대한 그 집단원의 배경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집단 목적의 명료성, 그 집단이 왜 모였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집단의 크기, 10명이냐 5명이냐 20명이냐 이 크기는 집단원의 그 인원과 관련되어 있죠. 1강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회기의 길이, 집단 회기가 얼마나 기냐, 보통 좀 효과적인 집단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숙박해야 되죠. 4박 5일 이상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다양한 그 어떤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모임의 장소 매우 중요하죠. 제가 주로 갔던 곳이 이제 그 수양관, 또 기도원, 또 어떤 그 야영 캠프, 그 다음에 또 저기 안성의 그 사랑의 수양관, 뭐 그런 쪽,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강화도, 안양, 석수동, 뭐 이제 주로 이런 곳. 그 다음에 곤지암 쪽에 광림수도원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장소를 빌려서 적절한 곳에서 또 시골에 있는 교회들이 조용하고 좋죠. 그래서 청년부나 중고등부를 수련으로 이제 그 여름에 데리고 가면
물놀이 할 때 진짜 신경 많이 쓰죠. 철저히 아침부터 교육시켜서 조별로 팀장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하고, 또 저녁에 캠프파이어 할 때 미리 이제 그 불놀이 하지 않도록, 불장난하지 않도록 주의 주고, 그 불을 담당하는 사람 마지막에 완전히 끄고 확인하는 걸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그런 그 업무 수행을 다 하죠. 그런 경험들을 이제 저는 이제 많이 가졌죠. 팀을 이끄는. 그래서 집단 모임이나 집단에서 그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집단 회의의 길이나 장소나 모임의 빈도, 모임 시간, 집단 참여의 동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집단 역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집단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얼마나 그 유효적으로 그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역동의 개념은 집단 내, 집단원 간, 또는 집단 상담자와 집단원, 집단 포럼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그 다음에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힘, 유효성이나 영향력, 이런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 교류가 이루어지는 걸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호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유효성이나 영향력을 파악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적동, 역동이 어떠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찰해야 되죠. 그래서 집단원과 또 집단 발달에 영향을 주는 집단 과정, 그러니까 집단 개개인을 파악하는 건 물론이고, 그 집단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그 집단 과정에서 그 전반적인 흐름을 면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이런 걸 관찰하다 보면 꼭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리더가 앞장서서 이끌어야 그 팀이 이제 그 진행이 되고 과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두가 열중시하고 있으면 진행 안 되는 거죠. 가만히 눈치 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누가 나서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수강을 듣는 분도 그냥 중간쯤 뒤에서 그냥 편하게 누가 인도하면 따라서 이렇게 활동하던 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맨 뒤에서 그냥 귀찮으니까 매사에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원장님들 중에 그분은 없겠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서가지고 막 솔선수범해가지고 그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유형들을 여러분이 이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은 얼굴 딱 쳐다보면 알죠. 눈동자 돌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 다음에 집단에서 생성되는 힘, 영향력, 어떤 효과성, 그 다음에 집단원 사이에 주고받는 언어, 행동, 이런 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 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과제예요. 풀어야 될 과제. 말하는 말, 언어를 선택하고 표현하는 톤과, 그리고 어떤 그 좀 부정적이고 짜증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상대방이 듣기 좋은 톤과 그 언어 표현 수단을 길러야 돼요. 결국은 이제 그런데 집단에게 생활할 때 가능해요. 그래 주로 하루 일과를 끝나고 잠자기 전에 그 저녁 시간 2-3시간이 최고의 좋은 시간이죠. 평가도 하고 발표도 하게 하고 오늘 느낀 점 얘기하게 하고, 그때 교정이 이루어지고, 오늘 좀 그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그럼 내일은 또 다시 시도해 봐라.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맨날 말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쉽게 하는데 다른 분들이 불편해 하니까 내가 고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다음날 또 이제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고 실습하고 갈 수 있는 실습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집단원에 대한 그 어떤 신뢰 수준, 집단원 간의 신뢰와 갈등, 집단원의 참여도,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파악해야만 됩니다. 누가요? 집단 상담자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은 뭐 생략됐는데 이게 뭐예요? 생략이 힘겨루기, 하위 집단화, 주의를 끄는 행동, 소모적인 게임. 이제 뭔가 파악을 해야 돼요. 집단 역동에서는. 힘겨루기 좋죠. 서열 정하는 거. 여러분 한국인이 서열 정하는 거 뭐예요? 당신 몇 살이냐? 생일이 언제냐? 며칠이냐? 뭐 3일 하루 갖고 싸우죠. 내가 형님이야? 그리고 내가 언니야? 그리고 그 서열이 결정되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하위 집단화,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이 나눠질 수도 있죠. 이건 이제 뭐예요? 상급 학년, 그 다음에 1, 2, 3학년 이렇게 하면 서열이 딱 정해요. 집단화 딱 돼요. 제가 잘하는 거 뭐냐면 어느 집단이든 한 사람만 딱 붙어요.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사람 한 사람만 딱 머리만 잡으면 밑에는 신경 안 써도 되죠. 전혀 안 쓰진 않죠. 그 관심을 갖는데 한 사람만 딱 잡으면 돼요. 그럼 집단을 통제할 수가 있죠. 그 주의를 끄는 행동, 일부러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치죠. 애들은 사고치죠. 어린이집에서 주의를 끄는 아동. 그 다음에 이제 소모적인 게임을 해. 짜증나게 하죠. 왜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일부러 상대방들을 다 괴롭혀. 그래가지고 다 수긍하고 따라오게끔 하려고 부정적인 이런 소모, 에너지 소비를 막 하는 거죠. 이거는 다양한 게 있어요. 혼자 하는 경우가 있고, 세력을 넓히는 경우 있고, 한 명을 이렇게 좀 때려잡기 위해서, 쉬운 말로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 세력을 확대시키죠. 그 사람이 수긍 안 하고는 못 견디게끔 포위 작전 하듯이 그런 게임을 하는 분도 있어요. 집단 생활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집단 역동 속에서 집단 상담자는 잘 파악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 그거는 집단의 어떤 그 진보적이나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제거해야 될 것들이죠. 근데 이제 촉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촉진. 그 뭐냐면 신뢰감이 부족할 경우에 신뢰감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조율하고 그래서 신뢰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거 안 되죠. 촉진시켜야 되겠죠. 책임감을 강화하고 힘을 과시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되죠. 갈등 해소해줘. 동맹 구축, 주의 시선을 끄는 행동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건 조금만 개선하면 되죠. 앞에서 살펴본 건 좀 심각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역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집단원 간의 배경, 상호작용 또 의사소통망에서 파생되는 집단 내 어떤 그 균형과 변화, 또 응집력, 규범, 역할, 지도력, 민주적, 호의적, 지시적, 허용적. 이 지도력이 다양하죠. 민주형이냐, 호의적인 것이냐, 지시적이냐, 그 허용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 지도력도 중요하죠. 그 집단원들 간의 이러한 그 배경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집단 상담자만 반드시 리더인 것처럼 방심하면 안 돼요. 리더가 생겨요. 하위 집단에 리더가 생겨. 집단별로. 그래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한 명이 괴롭힐 수 있어요. 집단 상담자를. 토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날카로운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받아칠 수 있는 그런 언변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제 저를 수업 시간에나 이렇게 자주 뵀던 분들은 제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샤프할 때가 있어요. 이제 저도 그 뭐냐면
좋은 게 다 아니에요. 집단을 이끌려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허용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날카롭죠. 그래서 이 집단의 배경을 다 파악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집단 참여 동기가 있어요. 집단별로 그 집단 포럼에 참여한 목적과 그 동기가 있다고요. 그럼 집단 목적을 명료하게 해야 돼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그 지도할 때, 상담할 때, 치료 등.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고 명료하게 해야 돼요. 집단 상담자가 지도의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야 되고, 또 어떤 걸 상담할지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이 분명히 분석되고 원인이 찾아졌으면 치료까지 가는 이런 모든 과정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역동에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다음 집단의 크기는 이미 1강 때 살펴봤죠. 5명 미만은 뭐예요? 신경정신과 또 심리상담사들이 하게 되고, 집단 상담에서 집단 상담자가 하게 되는 건 보통 한 10명 적합하죠. 10명씩 4팀 40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리더 1명에 보조 리더가 4명인 거죠. 그렇게 진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0명은 그런 건 주로 집단 상담보다는 이제 어떤 집단원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거죠. 회사나 교회나 이런 집단에서. 그래서 A형, B형, C형 이렇게 나눈다면 C형은 그 심리치료를 위해서, B형은 건강한 사람들의 어떤 집단 상담을 통해서 개선하고 변화를 가져야 될 좀 심각하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뭐 40명, 100명, 200명 이거는 어떤 교회가 어떤 그 신앙 훈련을 통해서, 또 학교가 수련을 통해서 그 학생들 간에 그 우애 돈독하게 하는, 친밀감 형성하게 하고 학교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수련을 갖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목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다양한 배경이나 성격에 따라서 집단 크기가 달라진다. 또 모임의 시간이나 집단 회개의 길이, 또 모임 빈도, 이건 회기별 시간이 있고 모임의 빈도가 있죠. 제가 가장 효과적인 집단 상담은 4박 5일 4박 5일 너무 좋습니다. 그 경험하는 분들은 그 외박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남편하고 둘이 하셔야 돼. 또 자녀들하고. 집에서도 집단 상담이 됩니다. 가족이 3명, 2명 이상이 돼요. 그 가정 생활에서 퇴근하고 집에서 모여서 그 밥 먹고 그 음식하는 분, 청소하는 분, 쓰레기 갖다 버리는 분, 집 청소 정돈하는 분, 빨래하는 분, 이게 이제 이렇게 분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잘 안 되는데, 뭐 이제 저는 집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참 열중사예요. 혼자 다 하게 내버려 두는데,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면 어떨 때 이제 제가 좀 도와주죠. 대청소 같은 거는 눈치 봐가면서 저도 하죠. 이게 그 가정생활 자체가 집단이에요. 공동체고 상담적인 요소를 거기에 첨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대화가 없다가 이제 그 갈등이 생기면 이제 그때 대화를 많이 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오해하고 있으면 그거 다 풀어줘야죠. 사실 집이 편안해야 되지, 집이 편안하지 않으면 안식처가 안 되죠. 그래서 대화와 그 다음에 행동, 말과 행동, 그런 걸 통해서 그 치유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도 어떻게 보면 치유 공동체예요. 협동 공동체고, 치유 공동체고, 또 안락한 그 편안함을 제공하는 또 안식처고, 그리고 서로 그 협력해서 미래를 설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정이라는 그 굴레 아래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죠.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그런 아름다운 그 공동체. 가정을 반드시 여러분 이제 집단 상담을 마치게 되면 조직 문화 배울 수업 진행할 때 여러분 조직 문화를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이제 어린이집만 포커스 맞췄는데 그 이제 가정에 맞춰 보세요. 그리고 집단 상담하고 또 믹서해 가지고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1강 때 제가 말씀드렸죠. 두 애가 맨날 싸워. 그러면 누가 가는 거예요? 양쪽 보호자와 걔들 데리고 여행 가는 거예요. 요즘 못 가죠. 그 텐트 치고 야영하면서 그 대화를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슬쩍슬쩍 이제 개입하는 거야. 야, 그 처리는 다 좋은데 그 성질만 나면 그 상대방을 아주 그냥 묵사발 만드는데 그거 영 기분 나빠. 왜 그래야 돼? 뭐 이렇게 설득해야죠. 또 이 영희는 삐지면 얘기도 안 하고 그럴 필요 뭐 있어. 삐졌으면 그냥 가슴앓이 하지 말고 가서 처리한테 따져. 너 그렇게 하면 나 기분 엄청 나쁘거든.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화해도 시키고 그 언어 습관,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에게 주지시켜주고 이런 이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삐전 하고 돌아서는 거죠. 말도 안 붙이는 거죠. 이게 이제 사회성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사회성과 정서성. 이제 원장님들이 보육을 할 때 그 영유아 발달론에서 또는 이제 학습 과정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유아교육을 여러분 하셨으면 자 보육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성인까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사회성, 정서성이에요. 이거 뭐냐면 상호작용을 해요. 대인관계에 필요한 이 두 가지 두 바퀴 쌍윤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거를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학습하고 경험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걸 긍정적이고 이렇게 건설적으로 개선하고 변화시켜 나가느냐. 그거는 이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죠. 그 집단 상대의 목적이 이제 거기에 있다는 거.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번쯤 연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 이론에서 그게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학문은 이게 연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성과 정서성을 이 교재 안에 약화되어 있어요. 그 책을 내가 다시 써야 될 상황이라 교재만 그냥 일단 두고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그거를 여러분 노트에 정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단 모임의 그 장소도 중요하죠. 공간 배치하는 거, 개인적 공간도 중요하죠. 그래서 집단이 그 역동성에서 나타내야 될 거는 사회성과 정서성이 이렇게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그리고 그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보완되고 이렇게 수정되어서 연습해보는 거예요. 집단 생활할 때. 그래서 일상에 돌아갔을 때는 다짐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선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이 돼요. 그 집단에서. 그러면 그 최종 평가했을 때 그게 5가지면 5가지를 구호로 만들어요. 그 모두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럼 구호를 선서할 때 하나, 또 하나 하면서 선서하잖아요. 5가지 선서하고 폐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서 그 이론과 원리를 적용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치유 요인들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죠. 새로운 행동과 기술을 실험하는 장소가 돼요. 그리고 그 장소에도 모험을 시도해요. 그 책임감도 자기가 한 거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그 응집력, 그다음 보편성. 이게 보편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어야지, 그렇죠? 모델링. 누가 모델이 돼야 돼요. 누구처럼 해야 되겠다. 다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서로 주고받는 유머, 카타르시스. 이건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건 뭔가 이제 그 다양한 걸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방하는 거,
또 수용하는 거, 또 미래 희망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집단 상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계속 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갖다 여기다 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이거는 수용은 잎사귀 정도 되겠죠. 유머는 여기 위에, 피드백도 뭐 중간, 이렇게 갖다 열매를 다 갖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여기서 사회성은 뭐예요? 다 포함되죠. 정서성도 포함되죠. 이 안에. 그래서 보이지 않는 다 연관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의 치유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요거는 2교시 때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